거인족의 전설적인 전사 하랄드가 세계 정부의 그림자 아래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정부는 지난 1000년 동안 거인족이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죄를 씻어낸다는 명목으로 하랄드에게 가혹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군의 뒤편에서 은밀하게 해적들을 처단하는 청소부 역할이었습니다. 화면은 거대한 갤리선이 반으로 갈라지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일반적인 공격이나 포격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자연재해와도 같은 파괴력이 묘사됩니다. 배가 두 동강나며 바다로 침몰하는 과정에서 해적들의 비명과 혼란이 적나라하게 그려지며 하랄드가 수행하는 속죄라는 행위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압도적인지를 시사합니다. 이 장면은 거인족이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세계 정부와 미묘한 관계를 유지해왔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긍지와 명예를 중시하는 거인족의 전사가 죄라는 굴레 때문에 정부의 살수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엘바프의 역사에 감춰진 어두운 이면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하랄드의 표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거대한 등 뒤로 부서지는 파도는 그가 짊어진 무게감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랄드의 압도적인 무력 행사는 곧바로 그랜드 라인 전역에 괴담을 만들어냈습니다. 해적선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안개가 있다는 소문은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원초적인 두려움은 해적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는 세계 정부가 의도한 공포 통치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해설자는 이 현상이 마의 삼각지 데플로리안 트라이앵글의 괴물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줍니다. 게코모리아의 스릴러 바크나 룸바 해적단을 괴멸시킨 그림자와는 별개의 존재, 즉 하랄드가 여러 해역을 넘나들며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정정합니다. 이 시기 바다는 록스 해적단이 괴멸함과 벨리 사건 이후 로저, 흰수염, 빅맘, 카이도 등 쟁쟁한 강자들이 각자의 세력을 구축하며 바다를 지배하던 혼란기였습니다. 대해적 시대의 태동기, 그 혼란의 틈바구니에서 정부는 질서를 잡기 위해 하랄드라는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힘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개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정부가 감추고 싶은 진실을 가리는 장막과도 같았습니다. 꼴 D, 로저의 처형 이후 세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때 하랄드 또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는 신의 종인이라는 직위로 진급하게 됩니다. 이는 공코가 가지고 있던 계급과 동일한 것으로 하랄드가 세계정부, 특히 천룡인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신뢰와 지위를 획득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승격 과정에서 하랄드의 왼쪽 팔에 새겨진 문양이 공개됩니다. 이 문양은 단순한 타투가 아니라 천룡인 혹은 세계정부에 귀속되었음을 나타내는 낙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랄드는 영광입니다 라고 외치지만 독자들의 눈에는 그 외침이 진심 어린 충성인지 아니면 거인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연기인지 알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신의 종인이라는 칭호는 신천룡인을 섬기는 종이라는 뜻이지만 그 힘은 인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하랄드가 이 칭호를 받으며 느꼈을 모멸감과 안도감이 교차하는 순간은 엘바프의 긍지가 현실의 권력 앞에 어떻게 굴절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장면입니다. 오로성과 하랄드의 대화는 원피스 세계관의 핵심 미스터리인 계약에 대해 다룹니다. 오로성은 계약의 천혜의 계약, 심해의 계약, 심연의 계약이라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천혜의 계약이 희미한 연결에 불과하다면 13명의 선택된 자들과 신 사이에 맺어지는 심해와 심연의 계약은 훨씬 더 구속력이 강하고 본질적인 맹세임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신은 천룡인 전체를 의미하기보다 거의 옥자의 앉은 힘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하랄드가 신이라고 반문하는 장면에서 그조차도 이 계약의 진정한 의미나 신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오로성이 하랄드를 이용하면서도 핵심적인 진실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철저히 정보를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대화는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서 계약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오로성 나스주로 성은 하랄드에게 자네가 신의 기사단이라는 칭호를 받는 날이 온다면 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며 더 높은 지위로의 상승 가능성을 내비칩니다. 이에 하랄드는 엘바프가 세계정부의 정식 가맹국이 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결국 조국 엘바프의 안위와 번영에 있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갈링성은 하랄드에게 직통 연락이 가능한 전보벌레를 건네는데 이는 하랄드를 언제든지 부릴 수 있는 편리한 말로 묶어두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하랄드는 이를 희망의 끈으로 여겼겠지만 사실은 족쇄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장면은 현재 시점에서 엘바프가 왜 세계 정부와 미묘한 거리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샹크스와 관련된 피거랜드 가문이 엘바프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지를 연결하는 고리가 됩니다. 무대는 어인섬으로 전환됩니다.
하랄드와 넵튠 왕이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모습은 앞선 무거운 분위기와 대비되어 잠시나마 따뜻한 인간미 혹은 거인미를 느끼게 합니다. 두 종족의 왕과 전사가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은 종족을 초월한 우정을 보여주며 조이보이 시절부터 이어져 온 거인족과 어인족의 유대관계를 상기시킵니다. 넵튠은 곧 태어날 왕녀 시라오시에 대해 이야기하며 딸을 로키에게 시집보내겠다는 농담을 던집니다. 이는 훗날 시라오시가 고대명기 포세이돈으로서 가질 위상과 엘바프의 왕자 로키의 연결고리를 암시하는 흥미로운 복선입니다. 하랄드가 시라오시를 모사모사라고 부르는 장면은 로저가 모모노스케나 히오리를 대하던 태도를 연상시킵니다. 일부 스포일러에서는 모자모자로 표기되기도 했으나 거인 특유의 발음이나 애칭으로 보입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앞으로 닥쳐올 비극적인 사건들과 대비되어 더욱 애틋하게 다가옵니다. 시간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성지 마리조아를 뒤흔들었던 피셔 타이거의 노예 해방 사건을 조명합니다. 불타는 마리조아의 혼란 속에서 행콕 자매의 모습도 스쳐 지나가며 당시의 긴박함을 더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의 이면에 정체불명의 조력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 인물은 실루엣으로 처리되었지만 누가 봐도 샹크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피셔 타이거가 단신으로 성지를 습격해 수많은 노예를 구해낸 기적 뒤에는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팬들의 오랜 추측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는 샹크스가 벨리 사건 이후 로저의 적단에서 자라며 자유의 가치를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출신 성분에 대한 혐오와 로저의 의지를 잇고자 하는 갈망이 그를 위험한 도박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이 행동은 그가 단순한 해적이 아니라 세계의 균형을 맞추려는 중재자임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며칠 후 하랄드가 성지에서 목격한 장면은 이번 화의 가장 큰 충격 포인트입니다. 피거랜드 가문의 저택에서 샹크스는 갈링 그리고 샴록이라는 인물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샴록은 샹크스와 쌍둥이 형제며 신의 기사단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샹크스의 왼쪽 눈에는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샹크스의 분노입니다. 그는 너인 24년 동안이나 삶을 허비한 기분이 어떤지 상상이나가 라고 소리칩니다. 갓벨리 사건 이후 24년 자신이 속해야 했던 혹은 버려졌던 곳과 떨어져 지낸 세월에 대한 울분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샴록은 샹크스를 달래며 냉철한 모습을 보입니다. 신의 종인 마이너스 샹크스 성과 신의 기사단 단원 마이너스 샴록 성이라는 자막의 대비는 두 형제의 엇갈린 운명과 지위 차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샹크스는 체제 밖에서 자유를 찾았지만 샴록은 체제 안에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 형제의 대립은 향후 최종장에서 중요한 갈등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현재의 엘바프, 하이루딘과 로키는 장성했지만 그들의 어머니이자 왕비인 이다는 병들어 있습니다. 이다는 남편 하랄드가 바쁘다는 이유로 자신의 고통을 알리지 않았고 하이루딘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의사를 찾아 바다로 떠납니다. 겉으로는 냉정해 보이는 로키 역시 속으로는 누구보다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이다의 병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술마을 거인들의 음모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혈통인 에스트리다를 여왕으로 앉히기 위해 외지인 출신인 이다에게 지속적으로 독을 먹여왔던 것입니다. 외지인 따위가 여왕이 된다는 게 말 같지 않다는 그들의 대사는 엘바프 내부의 뿌리 깊은 순혈주의와 차별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정치적 암투와 탐욕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같은 시족이라 믿었던 자들의 배신은 로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광기를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로키라는 캐릭터가 왜 저주받은 왕자라 불리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비극의 서막입니다. 분노한 로키는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더블 페이지로 묘사된 술마을의 초토화 장면은 로키의 무력이 상황에 필적할 잠재력을 지녔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합니다. 불타는 마을 한복판에서 로키는 이다를 독살하려 했던 주동자의 멱살을 잡고 포효합니다. 여기서 로키의 가장 아픈 과거가 드러납니다. 내 친엄마랑 그 작자는 나를 역겨워하며 명계로 던졌다고. 로키는 태어나자마자 친모에게 버림받아 죽음의 문턱 명계까지 갔던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거두어 친아들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랑해준 것이 바로 이다였습니다. 오직 이다만이 라고 외치는 로키의 절규는 피보다 진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과거 회상에서 어린 로키에게 외로워 보이네 로키 우리 집에 올래? 라고 손을 내미는 이다의 따뜻한 미소와 현재 불타는 마을에서 울부짖는 로키의 모습이 오버랩되며 1167화는 막을 내립니다.
로키의 폭주는 단순한 악행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지키지 못한 슬픔과 배신감에서 비롯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